애플은 중국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술을 넘기고 데이터를 내주고 검열에도 침묵했죠. 하지만 삼성은 달랐습니다. 끝까지 기술을 지켰고 어떤 요구에도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MIT 출신 애플 보안 책임자 린다 모건, 그녀는 결국 갤럭시를 들었습니다. 브랜드가 아닌 철학의 선택이었죠.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잠시만요. 애플의 몰락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작성해주세요. 또한 이야기 들으시면서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로 함께해주세요. 저는 린다 모건입니다. 25세 MIT를 졸업하고 애플에 입사한 뒤로 줄곧 보안 기술자로 살아왔죠. 쿠퍼티노 본사의 거대한 유리 건물 안에서 20년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기술이란 효율과 혁신의 상징이었어요. 데이터로 모든 걸 판단하고 숫자로 세상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팀 쿡이 직접 저를 불렀습니다. 린다, 중국 공장에 가서 보안 시스템을 점검해주게. 간단한 업무 지시였죠. 하지만 비행기에서 내려 선정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자 습한 공기가 폐를 가득 채웠어요. 회사에서 보낸 검은색 테슬라가 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운전기사는 영어를 못했고 저는 중국어를 못했죠. 침묵 속에서 차는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끝없이 이어지는 공장들이 보였어요. 그 중에서도 유독 거대한 건물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BOE라는 세 글자가 건물 꼭대기에 빛나고 있었죠. 도착한 곳은 바로 그 BOE 공장이었습니다. 정문을 통과하는 데만 30분이 걸렸어요. 보안 검색대가 6개나 있었고 제 노트북과 휴대폰까지 모두 검사받았습니다. 이상했죠. 애플 본사 직원인 저를 이렇게까지 검사한다니 말입니다. 공장 안으로 들어서자 숨이 막혔습니다. 축구장 10개는 좋게 될 것 같은 공간에 수천 명의 중국 기술자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어요. 그들 앞에는 애플 로고가 달린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 엔지니어들이었죠.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옆에 있던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OLED 패널 제조 기술을 가르치고 있어요. 아이폰 16에 들어갈 디스플레이를 여기서 만들 거거든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애플의 핵심 기술을 이렇게 대놓고 전수하고 있다니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죠. 기술 전파는 선한 일이니까. 우리가 가진 걸 나누면 세상이 더 나아질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설계실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며 벽에 걸린 차트들을 훑어봤습니다. 생산 목표, 품질 기준, 공정 프로세스. 모두 애플 본사에서 쓰는 것과 똑같았어요. 심지어 영어로 된 원본을 그대로 복사해 놓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계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더미 중 하나가 유독 눈에 띄었거든요.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삼성 패널 벤치마킹 결과. 손이 떨렸어요. 그 파일을 집어들고 펼쳐봤습니다. 삼성의 OLED 구조를 세세하게 분석한 자료였죠. 픽셀 배열부터 발광층 구성까지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옆에 있던 메모였어요. 이 구조를 기반으로 신제품 개발 중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아, 그거요? 뒤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BOE 엔지니어였어요. 삼성 제품을 리버스 엔지니어링 한 거예요. 우리가 따라잡으려면 먼저 분석해야 하잖아요. 리버스 엔지니어링.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합법적이긴 하죠. 하지만 왜 이렇게 불편한 걸까요? 저녁이 되어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선전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불빛들이 반짝이는 게 마치 실리콘밸리 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화려했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본 것들이 자꾸 떠올랐어요. 수천 명의 중국 기술자들, 애플 교관님이라고 부르던 그들의 눈빛, 그리고 삼성 패널 분석 자료. 기술 전파는 선하다.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처음으로 의문이 들었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옳은 걸까요? 삼성의 기술을 베끼는 걸 도와주는 게 과연 혁신일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데이빗 하우 디렉터였죠. 린다, 내일 아침 일찍 회의가 있네. BOE 경영진이 참석한다고 하니 준비해둬. 전화를 끊고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저 멀리 BOE 공장의 불빛이 보였어요. 밤새도록 꺼지지 않는 불빛이었죠. 마치 거대한 기계가 쉬지 않고 무언가를 삼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무언가 잘못됐다.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새벽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어제의 불편한 감정이 여전히 가슴속에 남아있었죠. 샤워를 하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본사 서버에 접속해 업무 메일을 확인하려던 순간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서버 로그에 삭제된 파일들이 보였습니다. 복구 가능한 상태였죠. 보안 책임자로서 당연히 확인해야 했습니다. 몇 번의 클릭 끝에 파일 하나가 복구됐어요. 제목을 보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NYT 앱 삭제 관련 내부 지시사항.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중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뉴욕타임스 앱을 앱스토어에서 삭제하라는 지시였죠.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원하지 않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거였어요. 메일 발신자를 확인했습니다. 데이비 타오였죠. 수신자 목록에는 중국 지역 담당자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한 줄이 더 있었어요. 본건은 극비사항으로 외부 유출 시 즉각 해고 조치. 숨이 막혔습니다. 애플이 우리 회사가 언론의 자유를 막는데 동참했다니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다음에 발견한 메일이었습니다. VPN 앱 삭제 리스트였죠. 중국 사용자들이 인터넷 검열을 우회할 수 있는 앱들을 모두 제거하라는 지시였습니다. 회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무거운 마음을 안고 BOE 본사로 향했죠. 회의실에 들어서자 데이빗이 환한 미소로 맞아줬습니다. 린다, 잘 잤나? 오늘은 중요한 날이야. BOE와의 협력을 더 강화하기로 했거든.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BOE 임원들이 차례로 발표했죠. 애플을 위한 전용 생산 라인 구축, 품질 향상 계획, 그리고 데이터 센터 협력 방안이었습니다. 데이터 센터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중국 내 아이클라우드 데이터를 저장할 센터를 구축 중입니다. 중국 정부 규정상 모든 데이터는 중국 내에 저장돼야 하거든요. 순간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그 말은 곧 중국 정부가 원하면 언제든 사용자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는 뜻이었죠. 회의가 끝나고 데이빗과 단둘이 남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데이빗, NYT 앱 삭제건 봤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데이빗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쓴웃음을 지었죠. 여긴 중국이야, 린다. 언론보다 부품이 먼저야. 우리가 여기서 철수하면 아이폰을 어디서 만들 건데? 삼성처럼 베트남으로 갈 건가? 하지만 언론의 자유는 자유. 데이빗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1억 5천만 중국 고객이 더 중요해. 그들이 원하는 건 최신 아이폰이지 뉴욕타임스가 아니야.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할 수 없었죠. 제 위치에서 데이빗에게 맞서는 건 불가능했으니까요. 호텔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노트북을 켰습니다. 중국의 인터넷 검열이 얼마나 심한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구글에 접속하려 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모두 마찬가지였죠. VPN을 켜고 다시 시도했습니다. 이번엔 접속이 됐어요. 하지만 몇 분 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노트북이 갑자기 꺼졌다가 다시 켜졌죠. 그리고 화면 구석에 작은 알림창이 떴습니다. 시스템 업데이트 완료. 업데이트? 제가 요청한 적이 없는데요. 불안한 마음에 시스템 로그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걸 발견했죠. 카메라 활성화 기록이 있었습니다. 제가 VPN을 사용하는 동안 누군가 제 노트북 카메라를 켰다는 거예요. 손이 떨렸습니다. 급하게 카메라를 테이프로 가렸죠.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애플 본사 직원인 저조차도 감시받고 있다는 걸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선전의 화려한 불빛들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불빛들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마치 수많은 눈동자가 저를 지켜보는 것 같았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본사에서 온 메시지였어요. 보안 점검 보고서를 내일까지 제출하라는 내용이었죠. 뭐라고 써야 할까요? 우리가 중국 정부의 검열에 협조하고 있다고? 사용자들의 데이터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아니면 침묵해야 할까요?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내일 아침 삼성 디스플레이 관계자를 만나기로 했거든요. 어쩌면 그들은 다른 방식으로 일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말이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제가 믿어온 기술의 순수함, 그 믿음에 처음으로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아침 일찍 일어나 삼성 디스플레이 관계자와의 미팅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회의 장소가 바뀌었다는 연락을 받았죠. 데이빗이 동행하겠다고 했고 장소는 폭스콘 회의실이었습니다. 폭스콘에 도착하자 거대한 회의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벽면 가득 차트와 그래프가 붙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게 있었어요. 삼성 부품 가격 추이 분석 그래프였죠. 빨간색 선이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비싸죠? 데이빗이 제 옆에서 말했습니다. 삼성 패널은 품질은 좋지만 너무 비싸요.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폭스콘 구매 담당자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죠. 현재 갤럭시에 들어가는 삼성 패널의 단가는 개당 70달러입니다. 반면 BOE는 45달러에 공급 가능합니다. LG 디스플레이는 55달러고요. 숫자들이 화면에 떴습니다. 25달러 차이. 아이폰 한 대당 25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는 계산이었죠. 연간 2억 대를 생산한다면 50억 달러를 아낄 수 있다는 결론이었습니다. 품질 차이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초기엔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거의 따라잡았습니다. 소비자 대부분은 차이를 느끼지 못해요. 거의 따라잡았다.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거의라는 건 아직 차이가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데이빗이 서류 뭉치를 제게 건넸습니다. BOE와 LG의 공급 제안서였죠.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비교 분석표가 있었습니다.
보세요, 린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잖아요. 삼성은 좋지만 너무 비싸요. 주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저는 서류를 내려놓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게 가격뿐인가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데이빗의 표정이 굳었죠. 무슨 말이죠? 삼성이 비싼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기술 보안이나 품질 관리 혹은 데이빗이 비웃듯 물었습니다. 자존심이요. 기술자의 자존심. 폭스콘 담당자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자존심은 돈이 안 됩니다, 모건 씨. 회의는 계속됐지만 저는 더 이상 집중할 수 없었어요. 벽에 붙은 그래프들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삼성, LG, BOE 각 회사의 가격 곡선이 춤을 추듯 움직이고 있었죠. 점심시간 저는 따로 나와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폭스콘 공장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수십만 명의 노동자가 개미처럼 움직이고 있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아보니 한국어 억양이 섞인 영어가 들렸습니다. 린다 모건 씨죠? 저는 김윤재입니다. 내일 만나기로 한 삼성 디스플레이 쪽 사람이에요. 아, 네. 그런데 어떻게 제 번호를? 급한 얘기가 있어서요. BOE 공장에 가실 때 조심하세요. 특히 서버실 근처는 피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버실? 왜 거기를 피하라는 걸까요? 오후 회의가 재개됐습니다. 이번엔 BOE 임원들이 합류했죠. 그들은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애플과의 협력 덕분에 우리 기술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이제 삼성 따위는 두렵지 않아요. 삼성 따위. 그 말이 귀에 거슬렸습니다. 그래서 애플 기술진의 도움 없이도 생산 가능한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BOE 임원이 애매하게 웃었죠. 물론 계속된 협력이 필요하죠. 하지만 언젠가는 그 말 속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애플의 기술을 다 빨아먹고 나면 우리도 필요 없어진다는 뜻이었죠. 회의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오늘 받은 서류들을 다시 펼쳐봤어요. 숫자들이 춤을 췄습니다. 25달러, 50억 달러, 70% 절감. 그런데 문득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삼성은 왜 가격을 낮추지 않을까요? 분명 그들도 이런 경쟁을 알고 있을 텐데 말이죠. 노트북을 열고 삼성 디스플레이에 대해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기사를 발견했죠. 삼성, 중국 업체들의 기술 유출 시도 수차례 차단. 핵심 기술 보안에 연간 수억 달러 투자. 아, 그래서였구나. 삼성이 비싼 건 단순히 품질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기술을 지키는 데 드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단가를 낮추기 위해 기술을 넘겼고 그들은 기술을 지키기 위해 비용을 감수했죠. 과연 누가 옳은 걸까요? 내일 김윤재를 만나면 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전 시내의 한 호텔 라운지에서 김윤재를 만났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김윤재는 검은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죠.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자 김윤재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왜 삼성 기술만 중국에 복제되지 않았죠? 김윤재는 말없이 노트북 화면을 제게 돌렸습니다. 복잡한 다이어그램이 나타났어요. 삼성의 보안 시스템 구조도였죠. 보세요. 김윤재가 차분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레이어는 물리적 보안입니다. 공장 출입부터 3중 체크를 하죠. 두 번째는 기술적 보안. 핵심 공정은 파편화해서 한 사람이 전체를 알 수 없게 만들었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세 번째 레이어가 나타났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사람입니다. 핵심 기술자들은 모두 한국인이고 10년 이상 함께 일한 사람들이에요. 신뢰의 네트워크죠. 그게 전부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윤재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요. 진짜 비밀은 따로 있죠. 어제 폭스콘에서 만난 엔지니어가 떠올랐습니다. 삼성의 FMM 정밀도만큼은 못 따라간다고 했던 말이요. FMM이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윤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시는군요. 파인 메탈 마스크. OLED 제조의 핵심이죠. 머리카락보다 얇은 구멍을 뚫어야 하는데 그 정밀도가 수율을 결정합니다. 중국 업체들도 비슷한 걸 만들고 있지 않나요? 겉모습은 비슷하죠. 하지만 김윤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린다 씨, 기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효율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요. 저는 다르게 생각해요. 기술은 철학입니다. 특히 정밀 기술은 더욱 그래요. 김윤재가 커피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 잔을 똑같이 만들 수 있을까요? 모양은 따라할 수 있죠. 하지만 도자기 장인이 흙을 만지며 느꼈던 감각, 가마의 온도를 조절하던 경험, 그런 것까지 복제할 수 있을까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FMM도 마찬가지예요. 설계도는 훔칠 수 있어도 그걸 만드는 장인의 손끝 감각은 훔칠 수 없죠.
온도가 0.1도 바뀌면 느끼고 습도가 1%만 달라져도 아는 그런 감각이요. 제가 침묵하자 김윤재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어제 BOE 공장에 가셨다고 들었어요. 거기서 뭘 보셨나요? 수천 명의 엔지니어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그들 중에 10년 이상 한 가지 일만 한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BOE의 엔지니어들은 계속 바뀌고 있었어요. 프로젝트가 끝나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왔죠. 반면 삼성은 우리 공장의 핵심 기술자들은 평균 근속 연수가 15년이 넘어요. 김윤재가 말했습니다. 같은 일을 15년. 지루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시간이 쌓여 남들이 볼 수 없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복제가 안 되는 거군요. 정보는 줄 수 있지만 영혼은 줄 수 없는 법이에요. 김윤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기술을 단순한 정보로만 봤어요.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공유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김윤재의 말을 들으니 기술 너머에 있는 무언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지 더 보여드릴게요. 김윤재가 동영상 파일을 열었습니다. 삼성 공장 내부 영상이었어요. 하얀 방진복을 입은 기술자들이 현미경 앞에 앉아 있었죠. 그들의 손은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명상하는 것처럼 고요했어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같은 동작을 반복하면 기계보다 정밀해집니다. 이건 인공지능도 대체할 수 없어요. 영상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애플은 효율을 위해 기술을 나눴고 중국은 그걸 받아 더 싸게 만들려 했죠. 하지만 삼성은 시간과 사람에 투자했습니다. 린다 씨, 김윤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기술 유출은 정보 유출과 달라요. 진짜 기술은 사람 안에 있으니까요. 미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보는 줄 수 있지만 영혼은 줄 수 없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호텔에 도착해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저 멀리 BOE 공장이 보였어요. 수천 명이 일하는 거대한 공장.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영혼 없는 거대한 복사기처럼 보였거든요. 김윤재와의 만남 이후 저는 뭔가에 홀린 듯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호텔 방에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애플 내부망에 접속했죠. 중국 사용자 데이터가 어떻게 관리되는지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보안 권한을 이용해 깊숙한 곳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죠. 사용자 데이터 관리 위치를 조회하자 낯선 IP 주소들이 나타났습니다. 추적해보니 모두 중국 국영 데이터 센터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했지만 결과는 같았죠. 1억 5,500만 명. 중국 내 아이폰 사용자 수였습니다. 그들의 사진, 메시지, 위치 정보, 검색 기록. 모든 게 중국 정부가 접근 가능한 서버에 저장되어 있었어요. 더 파고들었습니다. 데이터 접근 로그를 확인하니 수상한 패턴이 보였죠. 특정 키워드를 검색한 사용자들의 데이터가 주기적으로 다른 서버로 복사되고 있었습니다. 민주주의, 인권, 티베트 같은 단어들이었어요.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데이빗이었죠. 린다, 지금 뭐하고 있어? 내부망 접속 기록이 보이던데.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보안 점검하고 있어요. 그래? 그럼 내일 아침에 BOE 공장에서 만나자. 중요한 미팅이 있어. 전화를 끊고 나니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제 조사를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다음날 BOE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데이빗이 저를 새로운 구역으로 안내했어요. 더 깊숙한 곳이었죠. 복도를 걷다가 서버실이라는 표지판을 봤습니다. 김윤재가 경고했던 바로 그곳이었어요. 여기서 뭘 하는 거죠? 제가 물었습니다. 데이터 처리 시설이야. 중국 사용자들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곳이지. 회의실에 들어가니 BOE 엔지니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죠. 우리는 애플 사용자 데이터를 빅데이터로 전환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사용 패턴을 분석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화면에 차트가 나타났습니다. 사용자들의 앱 사용 시간, 자주 가는 장소, 구매 패턴. 모든 게 세세하게 분석되어 있었어요. 잠깐만요.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이 데이터를 중국 정부와 공유하나요?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BOE 엔지니어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죠. 법적 요구가 있을 때만 제공합니다. 한 명이 대답했습니다. 법적 요구의 기준이 뭔가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데이빗이 불편한 듯 주제를 바꿨죠. 자,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자.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김윤재가 경고한 서버실 쪽으로 갔죠. 문은 잠겨 있었지만 유리창을 통해 안을 볼 수 있었습니다. 수백 대의 서버가 파란 불빛을 내며 작동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벽면에는 큰 모니터가 있었는데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흘러가고 있었죠. 자세히 보니 사용자들의 메시지였습니다. 실시간으로 스캔되고 있었어요. 뭐 하시는 거죠?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BOE 보안 담당자였어요. 길을 잃었어요. 제가 둘러댔습니다.
그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결국 회의실로 안내해줬죠. 호텔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짐을 쌌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었어요. 제가 본 것들, 알게 된 것들이 너무 무거웠거든요. 노트북을 열어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타이핑을 하는데 커서가 제멋대로 움직였습니다. 누군가 원격으로 제 노트북을 조종하고 있었던 거죠.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조심하세요.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경고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1억 5,500만 명.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일상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사진 한 장, 메시지 하나하나가 모두 기록되고 분석된다는 걸요?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삼성이 중국에 데이터 센터를 두지 않은 이유를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기술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바로 사람들의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거라는 걸요.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윤재였어요. 린다 씨, 무사하신가요? 네, 하지만 내일 한국으로 오세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결심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쓸 수는 없지만 적어도 진실을 알아야겠다고요. 내일 서울로 떠납니다. 그곳에서 뭘 보게 될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제가 믿어온 세계가 무너지고 있었다는 것을요. 서울행 비행기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고 애플의 중국 투자 관련 내부 문서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숨겨진 폴더 깊숙한 곳에서 발견한 보고서였죠. 제목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중국 시장 유지를 위한 5개년 투자 계획. 숫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췄어요. 2,750억 달러. 5년간 중국에 투자하기로 약속한 금액이었습니다. 각주를 보니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죠. 이는 제2차 세계대전 후 마셜 플랜 지원금의 2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마셜 플랜의 2배. 전쟁으로 폐허가 된 유럽을 재건하는데 들어간 돈의 2배를 우리가 중국에 쏟아붓고 있었던 거예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김윤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제가 본 보고서 얘기를 했죠. 2,750억 달러라니 믿기지 않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김윤재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돈으로 뭘 샀는지 아세요? 침묵을 산 거예요. 침묵이요? 중국 시장에 남기 위한 대가죠. 검열에 협조하고 데이터를 넘기고 기술을 이전하는 것에 대한 침묵이요. 차가 삼성 디지털시티에 도착했습니다. 김윤재가 저를 특별 전시실로 안내했어요. 그곳엔 삼성의 투자 역사가 정리되어 있었죠. 삼성도 중국에 투자했잖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철학이 달랐죠. 김윤재가 패널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삼성은 공장을 지었지만 핵심 기술은 절대 이전하지 않았어요. 연구개발은 모두 한국에서만 했죠. 그래서 철수할 수 있었군요. 네. 타드 보복으로 중국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 삼성은 과감하게 빠졌어요. 베트남으로 공장을 옮겼죠. 손실은 있었지만 기술과 자존심은 지켰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니 더 놀라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삼성은 중국에서 번 돈을 대부분 한국과 베트남, 인도에 재투자했다는 거였어요. 반면 애플의 중국 수익은 어디로 갔을까요? 김윤재가 물었습니다. 저도 궁금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보고서를 다시 뒤져보니 답이 있었어요. 주주 배당과 자사주 매입. 중국에서 번 돈의 대부분이 주가를 올리는 데 쓰였던 거죠. 회의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김윤재가 두 회사의 전략을 비교한 차트를 보여줬어요. 데이빗이 어제 뭐라고 했나요? 김윤재가 물었습니다. 삼성은 국익, 우리는 주가를 택했다고. 정확해요.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죠. 화면에 새로운 데이터가 떴습니다.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의 위치였어요. 여전히 프리미엄 시장에서 강세였지만 현지 브랜드들의 추격이 거셌죠. 그들은 애플이 전수한 기술로 만든 제품들로 애플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김윤재가 말했습니다. 자기 기술로 자기 목을 조르는 꼴이에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삼성 캠퍼스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거대하지만 질서정연했죠. 중국의 공장들과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린다 씨, 왜 한국 정부는 삼성을 지원할까요? 김윤재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국가 경제에 중요하니까요?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삼성이 벌어들인 돈이 한국에 남거든요. 연구개발, 일자리, 협력업체 지원. 모두 국내에서 이뤄집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애플이 중국에 쏟아부은 2,750억 달러. 그 돈은 중국을 더 강하게 만들었지만 미국에는 무엇을 남겼을까요? 주가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주가만 남았네요. 김윤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가를 지키기 위해 더 많은 걸 양보해야 하죠. 악순환이에요. 미팅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방이었죠. 서울의 야경을 보며 생각했어요. 애플은 단기 이익을 위해 장기적 가치를 팔았습니다. 기술도 데이터도 심지어 가치관까지도요. 그리고 그 대가로 받은 건 숫자뿐이었죠. 주가라는 숫자.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 초안을 다시 봤습니다. 쓸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쓰고 있었어요. 우리는 기술을 키웠고 우리는 그림자를 키웠다. 어제 제가 중얼거렸던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삼성은 어려움 속에서도 기술을 키웠고 애플은 쉬운 길을 택해 그림자를 키웠죠. 그리고 이제 그 그림자가 우리를 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김윤재가 저를 삼성 디스플레이 아산 공장으로 안내했습니다. 거대한 클린룸에 들어가기 전 에어 샤워를 거치며 김윤재가 말했죠. 오늘 특별한 걸 보여드릴게요. BOE가 왜 우리를 따라올 수 없는지를요. 클린룸 안으로 들어서자 숨이 막힐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얀 방진복을 입은 기술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었어요. 그중 한 구역으로 다가가자 김윤재가 손짓으로 조용히 하라고 신호했습니다. 현미경 앞에 한 기술자가 앉아 있었어요. 나이는 50대 정도로 보였죠. 그의 손에는 머리카락보다 얇은 무언가가 들려 있었습니다. 바로 FMM 파이 메탈 마스크였어요. 저분은 이 일을 23년째 하고 계세요. 김윤재가 속삭였습니다. 하루에 만들 수 있는 완성품은 단 3개뿐이죠. 3개. 그 숫자에 놀랐습니다. 중국 공장에서는 하루에 수천 개씩 찍어내는데 말이에요. 품질이 다르거든요. 김윤재가 제 생각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저 마스크 하나가 수백만 개의 픽셀을 완벽하게 찍어낼 수 있어요.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요. 회의실로 이동해 김윤재가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BOE의 제품 분석 결과였죠. 겉보기엔 비슷했지만 확대해보니 차이가 명확했어요. 수율 실패율 28%. 빨간 글씨가 눈에 띄었습니다. BOE가 우리 설계를 복제했어요. 김윤재가 설명했습니다. 도면도 훔쳤고 심지어 우리 전직 엔지니어도 스카우트했죠. 하지만 결과는 이래요. 왜 그런 거죠? 김윤재가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린다 씨, 요리 레시피를 생각해보세요. 같은 레시피라도 셰프에 따라 맛이 다르잖아요. 불의 세기를 조절하는 타이밍, 재료를 넣는 순서의 미묘한 차이. 그런 것들이 맛을 결정하죠. 그는 화면을 바꿨습니다. 삼성 기술자들의 작업 영상이 나타났어요. 보세요. 저 손의 움직임을요. 각도, 속도, 압력. 모든 게 계산되어 있지만 동시에 본능적이에요. 20년 넘게 쌓인 근육 기억이죠. 영상 속 기술자의 손은 정말 떨리지 않았습니다. 기계처럼 정확하면서도 묘하게 생명력이 있었어요. 정확히 맞춰야 하는 건 숫자가 아니라 철학입니다. 김윤재가 며칠 전 했던 말을 다시 꺼냈습니다. 기술을 대하는 자세, 완벽을 추구하는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 자부심이죠. 그때 문득 중국 공장에서 본 광경이 떠올랐습니다. 수천 명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던 모습. 효율적이었지만 뭔가 빠져 있었어요. 바로 영혼이었죠. 중국 업체들은 왜 이걸 모를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인정하기 싫은 거죠. 시간이 걸린다는 걸,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걸요. 김윤재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설계도를 훔치고 사람을 빼가죠. 하지만 결과는 늘 같아요. 다시 클린룸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엔 다른 구역이었어요. 젊은 기술자들이 선배의 작업을 지켜보고 있었죠. 도제 시스템이에요. 김윤재가 설명했습니다. 10년 동안 보고 배워야 겨우 시작할 수 있죠. 비효율적이라고요? 맞아요. 하지만 이게 우리의 방식입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기술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애플에서 20년을 일했지만 전 기술을 그저 문제 해결의 도구로만 봤어요. 빠르고 효율적이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여기서 본 건 달랐습니다. 기술은 시간이었고 인내였고 전통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이었죠. 린다 씨. 김윤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 물으셨죠? 왜 삼성 기술만 복제가 안 되냐고. 이제 답을 아시겠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 것 같았어요. 공장을 나오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거대한 건물이었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단순한 공장이 아니라 거대한 도장처럼 보였죠. 기술자들이 몇십 년째 자신을 갈고 닦는 수련의 장소 말이에요.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작은 나라였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무언가가 있었어요. 베껴질 수 없는 무언가가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글로벌 기술 윤리 포럼의 발표자로 서 있었어요. 청중석엔 각국의 기술 전문가들과 기자들이 가득했죠. 마이크를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제가 본 것들, 깨달은 것들을 세상에 알려야 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린다 모건입니다.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렸습니다. 오늘 저는 기술의 두 얼굴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애플과 삼성의 로고가 나란히 나타났죠. 두 회사 모두 혁신의 아이콘입니다. 하지만 기술을 대하는 철학은 완전히 달랐어요. 다음 슬라이드. 중국 공장의 사진이었습니다. 애플은 효율을 선택했습니다. 가장 빠르고 저렴한 방법을 찾았죠. 그 과정에서 기술을 나눴고 노하우를 전수했습니다. 숫자로 보면 성공적이었어요.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들 아는 이야기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선택의 대가는 무엇이었을까요? 다음 슬라이드엔 충격적인 숫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삭제된 앱의 수, 검열된 콘텐츠, 그리고 감시받는 사용자들의 규모. 청중석이 술렁였습니다. 애플은 빠름을 택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잃은 게 있었죠.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표현의 자유, 그리고 기술의 독립성이었습니다. 이번엔 삼성 공장의 사진을 띄웠습니다. 삼성은 다른 길을 걸었어요. 느리고 비효율적으로 보였죠. 하지만 그들은 신뢰를 택했습니다. 김윤재가 보여준 자료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기술 보안 시스템, 장인 정신, 그리고 기술 독립성. 삼성은 단 한 번도 핵심 기술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덜 벌더라도 성장이 느리더라도 지켜야 할 선은 지켰죠.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건 씨는 어느 쪽이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상했던 질문이었거든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택의 문제죠. 우리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의 문제예요. 잠시 뜸을 들였다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전 20년 동안 기술이 중립적이라고 믿었어요. 도구는 도구일 뿐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고요.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기술 자체에도 철학이 담겨 있다는 걸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빈 화면이었죠. 기술은 거울입니다. 그걸 만든 사람들의 가치관을 비추는 거울이죠. 애플의 기술엔 효율과 속도가 담겨 있고 삼성의 기술엔 인내와 자부심이 담겨 있어요. 또 다른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럼 모건 씨는 지금 어떤 제품을 쓰시나요? 순간 청중들의 시선이 모두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저는 천천히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그리고 갤럭시를 꺼내 들었습니다. 청중석이 웅성거렸어요. 애플에서 20년을 일한 사람이 삼성폰을 쓴다니. 놀라셨나요? 저는 폰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네, 지금은 이걸 씁니다. 하지만 브랜드 때문이 아니에요. 심호흡을 하고 마지막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금은 철학을 씁니다. 기술에 양보하지 않는 철학, 사용자를 보호하는 철학, 그리고 자부심을 지키는 철학을요. 발표를 마치고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박수 소리가 들렸지만 그게 동의의 박수인지 의례적인 박수인지는 알 수 없었죠. 밖으로 나오니 김윤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잘하셨어요. 김윤재가 말했습니다. 용기 있는 선택이었죠. 애플에서 연락이 올 거예요. 아마 좋은 연락은 아니겠죠. 제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후회하세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처음으로 제가 진짜 믿는 걸 말했어요. 서울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높은 빌딩들 사이로 파란 하늘이 보였죠. 갤럭시를 꺼내 들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기술의 도시 서울. 하지만 이제 제게 이곳은 단순한 기술의 도시가 아니었어요. 철학이 살아있는 도시였죠. 기술을 넘어 철학에 닿은 순간 저는 비로소 진정한 기술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의 댓글 하나가 다음 감동을 만듭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